삭막한 분위기 속 젊은 독일인 여자와 한국인 남성이 맞은편 나이든 부부를 앞에 두고 식탁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딸이 한국에 가서 산다고. 그런 조그마한 나라에서 심지어 동양인과 결혼을 하겠다니. 다 때려치우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딸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독일 민헨에서 태어나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며 자랐죠. 아버지는 독일 자동차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30년 이상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지역의 예술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독일식 교육과 어머니의 예술적 감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교육을 받으며 자랐죠. 규율과 창의성의 조화라는 것이 우리 집의 교육 방침이었습니다. 민헨 공대를 졸업하고 독일의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자동차 업계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죠. 저의 미래는 너무나 뚜렷해 보였습니다. 민헨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독일인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그리는 제 미래였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초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가 현대자동차와의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프로젝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 파견 근무 제안을 받게 되었죠. 2년간 서울지사에서 일하면서 양사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이 소식을 집에서 전했을 때의 반응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식사 중이던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한동안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요. 소피아, 민헨에서의 좋은 포지션을 포기하고 왜 하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니? 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 현대자동차의 세계적인 위상, 이번 기회가 제 경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야. BMW, 벤츠, 아우디, 여기서 배울 것도 너무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이냐? 거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니?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적어도 제 이야기는 들어주시려 했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생각을 설명했죠. 한국의 문화, IT 기술, 급속한 경제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회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엄마는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아빠를 설득하는 건 내 몫이야. 어머니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식사 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아버지는 한국행이 이야기될 때마다 불쾌감을 드러내셨고 때로는 격렬한 언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현대자동차의 성공 사례와 기술력을 설명하려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복사하는 건 잘하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제가 화를 냈죠. 아버지, 그건 너무 편견 아닌가요?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예요. 우리도 배울 게 많아요. 그렇게 3달 동안의 힘든 설득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점차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문화에 대해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여셨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 과정과 현대차의 기술 혁신 사례를 보시더니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하지만 실망하게 되더라도 그건 내 선택의 결과다. 마지막 출국 전날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조심해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그 말씀 속에 담긴 걱정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지만 밝은 미소로 저를 안아주셨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후회하게 될 거야.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에 잠시 감탄했지만 곧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 독일어, 그리고 낯선 공기까지.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뮌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파가 저를 휩쓸었고 땀에 젖은 채로 겨우 도착한 원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뮌헨의 제 집은 19세기에 지어진 아파트였는데 천장이 높고 창문이 커서 늘 햇빛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곳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뮌헨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던 순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안아주시던 순간, 제 방의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던 뮌헨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출근 첫날은 더욱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침 지하철은 마치 전쟁터 같았고 정장을 입은 채 땀에 흠뻑 젖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회의 시간에 제가 준비한 발표를 하는데 아무도 제 의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당연히 오가던 질문과 토론이 전혀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회의 중에 상사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데리고 간 식당에서 처음 본 된장찌개는 저에게는 너무 강한 맛이었고 젓가락질도 서툴러서 국수 한 가닥 집어 올리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깔린 동정이 느껴져 더욱 괴로웠죠. 업무 방식의 차이는 제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제가 인정받던 꼼꼼함이 여기서는 오히려 단점이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제 방식은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았고 잦은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성과는 늘 뒤처졌습니다. 매일 한 통을 보내는데도 한참을 고민했고 회의 때마다 긴장으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과의 영상통화는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역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라는 말씀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고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아버지 말씀대로 이건 정말 큰 실수였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귀국 항공권을 검색해보던 그때 운명처럼 김준호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책상에 앉아 울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책상에 따뜻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툰 독일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일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준호 팀장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서툰 독일어와 진심 어린 배려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 팀장님은 제 업무를 도와주셨고 한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살던 시절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을 완벽히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팀장님은 제 가이드가 되어주셨어요. 회식 자리에서는 일부러 저를 위해 영어나 독일어로 대화를 이끌어 주셨고 한국의 업무 문화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피아 씨,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라며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그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제가 실수로 중요한 보고서의 마감을 놓쳤을 때였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준호 팀장님은 오히려 저를 변호해 주셨어요. 소피아 씨의 꼼꼼한 분석이 우리 팀의 장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준호 팀장님은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북촌원 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고, 광장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떡볶이의 맛에 눈뜨게 해주셨죠.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먹을 수 없었던 음식들이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팀장님의 조언대로 한국식 업무 방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제 장점은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독일식의 체계적인 분석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조화시키려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팀원들도 점차 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펼쳐진 강변에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아침마다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식 회식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것도, 김치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익숙해졌죠. 무엇보다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팀장님이 제게 보여준 이해와 배려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이곳에서 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조금은 안심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밤이면 남산타워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자 가장 값진 선택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모험에 준호 팀장님이라는 특별한 동반자가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은 제게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닙니다. 제 마음의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서울 도착 1년째, 준호 팀장님과 더욱 가까워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보러 한국에 오신다는 거였죠. 제가 요즘 통화도 뜸하고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되어 직접 확인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준호 팀장님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특히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통화도 짧아졌었죠.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소피야, 어머니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내 딸이 맞니? 너무 달라져서 깜짝 놀랐어. 얼굴에 생기가 도는구나. 미넨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던 내 표정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계속 저를 관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음식점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내가 한 달도 못 버티고 돌아올 줄 알았단다. 처음 몇 주간 내가 울면서 전화하던 때가 있었잖니. 그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딸이 저 먼 나라에서 고생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처음엔 내가 보내준 사진만 봐도 마음이 아팠어. 좁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내 딸이 불쌍하고 하루라도 빨리 데려와야 할 것 같았지. 그런데 이제 보니 엄마가 좁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큰 세상을 만났구나.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시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행복하구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디저트를 먹으며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는 강변을 거닐며 계속 감탄을 이어가셨습니다. 소피야, 이런 곳에서 매일 저녁을 보낼 수 있다니 부럽구나. 미넨에도 이자강이 있지만 이렇게 활기차진 않잖니. 여기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강변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놀랍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아버지께 보내드려야겠다. 우리 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면 아버지도 이제는 이해하실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날, 우리는 북촌한 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준호 팀장님의 제안이었죠.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된다.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이토록 행복해 보이는 걸. 엄마는 이제 내 선택을 완전히 믿는단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소피야, 엄마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으니 걱정 덜 하도록 할게. 대신 약속해 줄래? 정말 힘들 때는 꼭 연락하기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을 뵈러 독일행 비행기를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와 교제한 지 2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그리고 너무 걱정 말아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제가 할게요. 전 독일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아버님께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니까 자동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기에 이건 제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뮌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혼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진 아직도 제가 독일로 서둘러 돌아오길 바라시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곧 이해하실 거야. 요즘은 매일 저녁 한국 뉴스를 찾아보신단다. 겉으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지만 내심 내가 궁금하신 거겠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씨와의 만남, 그와 함께하며 느낀 행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심까지 말이죠. 어머니는 묵묵히 들어주시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한국에서 보내준 사진들 속에서 늘 함께 있던 그 사람이 단순한 회사 동료 이상이라는 걸. 내 눈빛이 달라졌거든. 마치 옛날 내가 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거구나. 소피야, 넌 왜 그렇게 멀리 있는 작은 나라에 매달리는 거니? 독일에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데 BMW, 벤츠, 포르쉐,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여기 있어. 내가 가진 재능을 왜 하필 그런 곳에서? 아버지, 한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현대차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술을 배워서 조금 성장했다고 해서 그게 세계적인 건가? 게다가 그곳은 너무 멀어. 소피아 비행기로 12시간이나 걸리는 곳에서 너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니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아버지의 언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넌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알기나 하니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 독일은 유럽의 중심이야. 우리는 수백 년간 유럽의 문화와 예술, 철학을 이끌어왔어. 하지만 아시아는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이야. 그들의 기술력이나 경제력은 결국 서구, 문명의 모방에 불과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편견이에요. 한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예요. IT 기술은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고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자르셨습니다. 그래, 결국 이건 다 그 동양 남자 때문이구나, 소피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 뮌헨 공대를 나와서 유럽 최고의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잖아.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그것도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여보, 제발.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셨습니다. 적어도 한번 만나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요? 만날 필요도 없어. 아버지는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내 자랑스러운 딸이 그런 곳에 가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게다가 동양인과 결혼한다고. 넌 앞으로 매년 명절마다 24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야 할 거야.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준호 씨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말씀드리자 준호 씨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준호 씨.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피아, 울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을 직접 뵙고 설득해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소피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칠 동안 아버지와 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고 어머니만 안절부절 못하며 중재를 시도하셨죠. 마지막 날 아침 아버지는 출근하시기 전에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난 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길 바란다. 그게 내 행복을 위해서야. 동양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너는 몰라. 언어도, 음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모두 달라. 넌 거기서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게 될 거야. 공항으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시간을 좀 주자. 네 아버지도 결국엔 이해하실 거야. 내가 도와줄게. 준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조금씩 보여드리면 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시간의 비행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준호 씨에 대한 미안함, 아버지의 완고함,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준호 씨를 만났을 때 그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저는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을, 이 진심 어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 거기서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게 될 거야.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 때면 문득 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죠. 매주 어머니께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드렸고, 특히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했죠? 어느 날 준호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래 기술 전시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데 아버님을 특별히 초청하는 건 어떨까요? 독일의 자동차 기술자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준호 씨의 이런 노력들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제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셨다고 해요. 특히 제가 현대자동차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소피아, 내가 개발한 디자인이 신차에 실제로 적용된다고?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약간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현대차가 그 정도로 성장했다니 놀랍구나. 그날 통화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그리고 이곳에서의 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는 여전히 준호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말씀을 돌리셨지만 적어도 제 커리어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고 계셔. 요즘은 한국 드라마도 보시고 한국 음식점도 찾아가 보셨대. 물론 겉으로는 음식 문화를 이해해 보려고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내가 걱정되시는 거겠지. 변화의 큰 계기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참여한 디자인 프로젝트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혁신상을 받게 된 거예요. 독일 언론에서는 독일 출신 디자이너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하셨대. 어머니는 그날 통화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 한 달 뒤 아버지께서 직접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현대자동차 미래기술 전시회 초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준호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준호 씨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예요. 제가 꼭 아버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과연 준호 씨를 어떻게 대하실지, 여전히 동양 남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이를 인정해 주실지.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 씨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람이지만 과연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준비에 몰두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서 오시는데 과연 우리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불안한 기다림 속에서 전시의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는 날이었죠.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준호 씨는 제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꼭 아버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게이트를 통해 나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예전과 달리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완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고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 씨는 아버지와 BMW, 벤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사를 정확히 짚어가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준호 씨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장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최첨단 기술들이 전시된 공간은 마치 미래의 한 조각을 보는 것 같았죠. 특히 제가 디자인한 전기차 콘셉트 모델 앞에서 아버지는 한참을 머무르셨습니다. 이게 내가 디자인한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독일의 디자인, 철학과 한국의 혁신이 잘 어우러졌구나. 그때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소피아의 디자인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양국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내 딸을 위해 독일어를 배웠나? 네, 아버님,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피아의 뿌리가 되는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와인을 마시며 준호 씨에게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물으셨고 두 사람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방인으로 살게 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넌 이미 여기서 내 자리를 찾았구나, 준호 군. 아버지는 처음으로 준호 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네를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미안하네. 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소피아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매년 독일에 가서 아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소피아 아빠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이 나라와 준호 군에게 감사해야겠구나. 6개월 후 저희는 서울의 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독일식과 한국식 결혼식을 절충한 특별한 예식이었죠. 아버지는 제 팔을 잡고 긴 통로를 걸으시면서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소피아, 내 선택이 옳았어.
준호 씨는 제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유창한 독일어로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의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열린 피로연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해 오신 축사였죠. 처음에 나는 문화의 차이를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차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준호는 내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그는 내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우시면서 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졌구나. 내 눈빛을 보니 알겠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금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2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피아, 내가 보여준 용기가 아빠의 눈을 열어주었어. 서로 다른 문화는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이제 저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 그 아이가 자라면서 두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를 모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 그 아이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 새로운 고향이 되었고 저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한국에 와서 성공도 하고 사랑도 찾게 된 소피아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